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장혜진입니다. 오늘은 자연어 처리 바이블의 7번째 챕터인 의미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책은 자연어 처리 바이블이고, 여기는 주소의 깃허브에서 PPT 자료와 실습 자료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의미 분석 챕터는 총 4개의 소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단어의 의미 중의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기법, 그리고 의미역에 따른 분석과 의미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미 중의성이란 우리가 사람들이 쓰는 언어 표현은 2개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를 중의성이라고 하고, 따라서 이런 해석에 혼동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적절한 문장이라고 하면 앞뒤에 함께 사용되는 단어들을 파악해서 우리는 이런 2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 중에 어떤 해석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의성에는 크게 어휘적 중의성과 구조적 중의성이 있습니다. 먼저 어휘적 중의성은 다이어에 의한 중의성입니다. 예를 들어 손 좀 보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손에 대한 단어는 우리 실제 신체 일부인 핸드, 손이 될 수도 있고, 손 좀 보자의 일종의 무언가를 고치는, 수리하다의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손 좀 보자라고 하면 흉내내다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의 의미 중에 이 손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는 데 중요합니다. 2번째 어휘적 중의성으로는 동음어에 의한 중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좋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밤이라는 소리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시간적으로 나이트, 영어로는 나이트, 늦은 밤이 좋다의 밤일 수도 있고, 먹는 밤이 좋다라는 음식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 앞뒤에 나오는 문맥을 통해서 이 밤에 어떤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 이 구조적 중의성이 있는데요. 이는 수식어에 의한 중의성과 대칭 동사에 의한 중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어가 어디를 수식을 하느냐, 어디까지 하느냐, 이 범위에 따라서 문장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이 수식어에 의한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철수와 영희가 명품 매장을 갔다 라고 할 때 이 부유한이 부유한 게 철수만에 해당하는지, 혹은 철수와 영희가 모두 이 부유한에 의해서 수식이 되는지에 대한 이 범위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2번째로 이 대칭 동사에 의한 중의성은 문장의 동사가 수식하는 범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아까 비슷한 철수와 영희가 명품 매장을 갔다 라고 하면 이 철수와 영희가 명품 매장을 함께 갔는지, 혹은 철수도 갔고 영희도 갔고 각자 갔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중의성은 이 수식어 혹은 동사가 어디까지 이 범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장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의적 표현은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중의성 표현들의 의미를 결정하는 외부 정보, 즉 어떤 이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뭐 앞뒤 문맥이라던가 이런 외부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의성을 해소하는 기법에 대해서 두 번째 소챕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의미 중의성 해소 기법은 이 Word Sense Disambiguation이라고 WST, NLP의 하나의 해결 과제인 태스크로 일종의 하나의 연구 분야로 지금 계속해서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문장 내에서 중의성을 가지는 어휘를 사전, 딕셔너리에 정의된 의미와 매칭해서 예를 들어 어떤 단어가 사전에 1번, 2번, 3번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 1번에 해당하는 건지 2번에 해당하는 건지를 매칭을 해서 이 중의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런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먼저 지식 기반의 방법과 즉 어떤 규칙 등을 위한 통한 방법, 그리고 지도 학습을 통한 방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확보해서 이 레이블된 데이터들을 대량으로 확보해서 심층 학습,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로 이제 발전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의 중의성 해소 기법, WSD도 이러한 이제 흐름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시가 있었네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는 후식으로 밤을 먹었다. 오늘 밤에는 비가 많이 올 예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문장에서 이 각각 밤의 의미를 사전에서 매칭해서 이런 중의성을 에 대한 명확한 정보로 해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 지식 기반의 방법을 살펴보면 사전, 일종의 온톨로지 혹은 사전이라고 하는 어휘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활용을 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온톨로지 혹은 사전에는 이 뜻풀이 문장들이 예를 들어 이 밤이라고 하면 해가 져서 어쩌고에 대한 이 뜻풀이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뜻풀이 문장에 쓰이는 단어들을 기반으로 의미를 추론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레스크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중의성 단어의 사전 뜻풀이에 쓰인 단어들과 그리고 이 중의성 단어, 주변 문맥에 사용되는 단어들의 또 사전 뜻풀이에 쓰인 단어들 사이에 중복되는 단어가 가장 많은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중의성 단어의 의미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수술을 통해 불편한 다리를 고쳤다 할 때 이 다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즉 단어 중의성에도 이 어휘적 중의성의 다이어에 의한 중의성 다이어가 아니라 동음이어죠. 이 다리 동일한 동음인데 다리라는 게 사람의 그 신체 부위 중에 하나인 다리인지 혹은 이 교량 어디를 건널 때 지나다니는 그 다리를 의미하는지 등 이 동음이어에 해당하는 이 다리도 사전에는 이런 식으로 뜻풀이가 있겠죠. 각각 뜻에 맞게. 그러면은 우선은 이 함께 나타난 이 단어들, 사람, 수술, 이 사람과 수술에 해당하는 뜻풀이, 사람에 해당하는 이 뜻풀이에 써져 있는 단어들, 그리고 수술에 해당하는 이 뜻풀이 있는 단어들을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헷갈려하는 이 다리에 여러 가지 사전 뜻풀이들을 해당하는 또 단어들을 쭉 나열했을 때 함께 나타난 단어들의 많이 쓰인 함께 나타난 단어의 사전 뜻풀이에 쓰인 단어와 각각의 이제
의미 중에 의미에 해당하는 뜻풀이 있는 단어 중에 겹치는 게 많은 이 사전 번호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동물이라는 게 이렇게 겹치는 걸 봐서는 아마도 이 다리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이 1번에 해당하는 뜻이 선택될 확률이 높겠죠. 이러한 방법을 레스크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레스크 알고리즘을 이후에 코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프 기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인 이 사전적인 기반 방법은 이 사전에 써있는 이 뜻풀이에 있는 단어들, 이것 단어들이 있냐 없냐, 좀 바이너리한 어프로치로 알고리즘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뜻풀이가 어떻게 쓰여 있느냐에 따라서 매우 의존적인 방법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 기반의 방법은 뜻풀이뿐 아니라 이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가지는 사전들의 관계성을 보고 이 의미를 추론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어휘 지식 중에 워드넷 같은 경우에는 이 워드넷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가 씬셋이라고 해서 시노님 셋, 동의어,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의 셋으로 이 씬셋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뜻풀이가 있으면 이 뜻풀이에 해당하는 이 단어, 이 의미를 가지는 모든 단어들을 구성해서 이 단어를 모두 씬셋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씬셋을 단위로 유의어, 반의어, 또 뭐가 있어요? 상의어, 하의어 등 단어 간의 시멘틱 릴레이션 정보를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 중에 이제 대표 단어로 이 씬셋 이름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 드링크가 동사로 쓰이고 1번 뜻을 갖고 있는 하나의 씬셋이 있을 때 얘는 어떤 이제 관계가 있고 얘랑 얘도 어떤 관계가 있고 해서 이 릴레이션 정보로 일종의 그래프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의미를 가지는 여러 단어들과 이 단어가 포함하는 의미적 관계를 가지고 단순히 뜻풀이뿐만이 아니라 이 사전들 간의 관계성을 보고 이 의미를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론을 하는 방법은 우선 이 중의성 단어, 예를 들어 여기서는 드링크가 헷갈려하는 단어, 중의성 단어라고 할 때 이 중의성 단어를 중심으로 해당하는 이 부분 그래프를 새로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드링크 동사 1번째 의미를 갖는 씬셋에 이 씬셋과 1차적인 의미 관계를 갖는 그래프를 그리고, 즉 거리가 1인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1인 씬셋과 또 의미 관계가 있는 것들을, 그래서 거리가 2까지인 모든 의미 그래프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분 그래프를 새로 추출하는 이 부분이고, 그래서 이 드링크와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주변 문맥에 나온 단어들, 즉 여기서는 이 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드링크인 것이고, 사람, 수술, 이 같이 나오는 단어들이 이렇게 같이 또 묶여 있을 때 각각 또 이 같이 나온 단어들에도 부분 그래프들을 새로 추출을 해서 이 모든 연결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된 모든 간선들을 탐색 알고리즘을 통해 찾아서 이 연결성이 가장 높은 중의성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뜻풀이를 넘어서 관계성을 봤지만, 여기서는 또 관계성만을 고려한다는, 즉 문법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단어 단위로 본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피처들, 이런 문법적인 정보나 혹은 뜻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지도학습을 통한 이 해석 기법을 이렇게
바라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분류기나 혹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나이브 베이즈나 KNN 혹은 서포트 벡터 머신 SVM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이 기계학습 분류기 모델은 사용자가 정의한 규칙에 맞춰서 이 선택된 자질들에 따라 이제 성능을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사용되는 단어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들도 계속 같이 사용되는 단어들의 뜻풀이라든가 혹은 의미관계를 맞춰서 이 같이 사용되는 단어들, 그리고 문법적인 의존관계 정보나 혹은 형태소 정보 등을 모두 활용을 해서 이 모델 안에 이 피처들로 넣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이 태깅이 된 데이터셋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이 모델의 성능에 의존적이겠죠. 그리고 이 학습한 특정 중의성 단어에 대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또 한계점이 있습니다. 일반화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한계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의미역 분석을 또 하게 됩니다. 의미역 분석은 결국 이 의미를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즉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서술어가 수식하는 대상의 의미관계를 파악하고 그 역할을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의 첫 시작을 서술어를 찾고 이 서술어의 어떤 주체가 되는 대상이냐 혹은 도구가 되는 대상이냐 이런 식으로 의미 관계를 의미역으로 정의를 해서 그 의미역의 유형에 따라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그전에는 앞에 이제 우리가 단어를 중심으로 보는 것들을 했죠. 근데 이 단어의 중심으로 보았을 때 문법적인 구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문법적인 구조가 바뀌어도 결국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동일하다. 우리가 예를 들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곤 하죠. 예를 들어 키가 문을 연다라고 할 때 문이 키로 열렸다 라고 해도 이 키는 어떤 도구적인 의미고 도어는 그 열린 대상이 되는 것이고 열렸다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역 자체를 분석을 해서 이 문법적인 문장의 구조에도 독립적인 의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각각의 이 문장 키 오픈스 더 도어와 도어 오픈스와 차일드 오픈 더 도어를 보았을 때 이 주어는 각각 얘는 어떤 도구로서 혹은 얘는 어떤 사물로서 그리고 차일드는 어떤 행위자로서 이런 의미적인 역할을 일종의 의미적인 역할을 쭉 타입을 제시해 놓고 이 중에 어떤 타입이냐로 일반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도 어떤 도어라는 이 단어는 모두 품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목적어로 쓰였고 얘는 주어로 쓰였고 얘도 여기서는 보어겠죠. 이게 자동 열을 열었다는 거. 키가 도어를 목적어군요. 여기서 목적어고 여기선 주어지만 모두 어떤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미적인 역할은 동일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의미역 분석의 목적이자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이 의미역은 이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서술어의 의미를 구성을 하는데 필수적이냐 혹은 보충을 하는 의미이냐에 따라서 필수적 의미역과 수의적 의미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필수적 의미역에는 행동주, 도구, 피동주, 경험자, 수혜자, 출처, 도달점, 목표 등으로 나뉘게 되고 수의적 의미는 장소나 이유, 목적 등 부가적으로 더 붙는 구나 절에서 나오는 의미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인 분석에서는 이 의미역 기준에 따라 하나의 명사구는 이 하나의 의미역만을 클래스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역을 분석을 하는 방법들도 계속 연구가 되어 왔는데요. 먼저 이제 지도학습 기반의 방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학습 기반은 말 그대로 라벨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건데, 얘는 클래스, 일종의 의미역들이 하나의 클래스들로 해석이 돼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것이고, 이때 이제 이 모델의 피처들로 사용되는 것이 형태소나 구문정보와 같은 문법적인 자질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동사를 시작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동사의 목적어로 쓰였냐? 근데 목적어로 쓰였을 때 얘가 뭔지를 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건데, 대부분 또 이 동사가 타다 혹은 승차하다 이 의미가 같을 때에는 이 서술어가 갖는 이 의미역이 유사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 비슷한 의미역을 갖는다고 유추를 해서 이 의미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동형의역, 타다인데 이 타다가 탈 것의 타다인지 불씨가 타버리는 그 타다인지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단어 그대로가 아닌 단어가 갖는 또 의미를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대체명과 같은 의미적 자질을 사용을 해서 이 의미역을 인식을 하는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정확한 의미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의미역 분석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문법적 또 의미적 자질을 사용을 해서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어떤 자질을 추출을 하느냐 뿐만 아니라 이 자질이 이제 태깅된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포함을 해야지 이 지도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또 강점이 있죠. 데이터 확보의 문제 입장에서 모든 이런 지도 학습 문제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역까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좀 더 나아가서 이 의미 표현, 즉 학자들은 이 의미 구조에 대한 지식으로 모국어의 문장을 이제 의미랑 명제의 내용에 따라 논한 구조를 파악하고 이 문장 사이에 어떤 모순적인 관계라던가 혹은 좀 인테일문, 함의적인 관계 혹은 중의성 이런 관계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먹는다와 나는 사과를 했다의 문장을 구분을 할 때는 이 사과가 목적어로 쓰였고 먹는다라는 동사가 함께 쓰였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이 사과가 먹는 사과 애플의 의미를 가졌는 걸 파악할 수 있고, 사과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과가 어떤 이 했다에 또 목적어로 쓰였다라는 정보를 봐서 하는 사과? 그럼 나는 뭔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사과의 의미로 그런 단어 apologiz의 의미로 사과를 사용했구나라는 의미를 파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항의 구조를 파악한다라고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오늘 날씨가 너무 춥다라고 했을 때 이 춥다라는 의미, 이 문장 그대로 리터럴리 이 문장을 해석을 하는 것 플러스 좀 은유적, 관용적인 구성을 사용을 해서 뭔가 이 말을 한 이후에 열려있는 창문을 닫다거나 온풍기를 튼다거나 혹은 뭐 그런 말투에 뭐 감성적인 뉘앙스가 있다라고 하면 위로를 또 제시해야 된다든지, 또 이런 의미 자체를 해석하는 것 플러스 무언가 이제 맥락이나 이런 화행
전제, 함축 이런 것들을 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의미까지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플러스 뭔가 이 표현이라고 하는 더 큰 맥락으로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도 이 의미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 표현은 이러한 말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언어적 표현을 파악하는 단계까지를 이제 결국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분석 연구에는 또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 여러 개체명이라던가 의미어, 우리 방금 배웠던 상호 참조나 연결사, 시공간의 정보 등 이제 여러 의미론적 측면 중에서 또 일부만 맞춰서 이제 나는 개체명에 대한 연구를 했어. 난 의미학 분석을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어. 그래서 일부에만 초점을 맞춰온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 이것들을 좀 더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거를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델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결합해서 문장의 의미 표현을 하는 방식들로 이제 나아가서 보는 것이 Abstract Meaning Representation AMR의 방법 연구 분야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일종의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일 루트 기준으로 하위의 여러 개념들을 쭉쭉쭉쭉 이제 표현해 나가는 비순환형 그래프이고 문법적인 형태나 통사론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얘는 얘와 어떤 뭐 의존관계를 갖고 있다 혹은 뭐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문장의 어떤 트리 구조로 여기서부터 여기는 NP고 VP고 이 NP는 또 뭐랑 뭐로 나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문법적인 게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좀 더 함축적인 논리나 추상적인 체계로 이 그래프들의 정보에 사건이나 개체 성분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이 AMR의 특징,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소녀는 소녀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우선은 이 동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생각한다를 하나의 이제 사건으로 두고 이 생각한다의 주체는 이제 소년 그래서 이 소년을 하나의 주체로 놓고 이 소년은 그러면 이 주체의 대상은 무엇일까를 찾았을 때 소녀가가 이제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높은 레벨로 봤을 때는 생각한다의 사건의 주체는 소년 그리고 대상은 좋아한다. 소년이 좋아한다. 까지가 이제 이 사건의 범위에 좋아한다가 이 하나의 사건으로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소년은이겠죠. 소년은 좋아한다고 생각한다의 겉의 문장을 먼저 의미적 표현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건데 소년이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것까지가 표현이 되는 거고 이 그래프로서는 생각한다 하나의 사건인데 얘의 첫 번째 주체로는 소년에 포함되어 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좋아한다 까지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아한다가 또 하나의 새로운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사건으로서 이 좋아한다의 주체는 소녀가 되는 거고 이 대상은 앞서 언급했던 다시 돌아가서 이 소년이 되는 거겠죠. 왜냐면 자신을 해당하니까 여기서는 이 자신은 소년으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이 좋아한다의 0번째로서는 대상으로 소녀가 되는 거고 얘의 첫 번째 즉 두 번째겠죠. 0번째가 첫 번째니까 두 번째 이 대상은 소년으로 화살표로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 AMR로 표현한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 그래프로 표현되는 것의 장점은 이게 통사 구조나 문법적인
얘는 얘가 뭐 명사고 얘가 어떤 관계고 이런 문법적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소녀는 예를 들어 소녀가 나를 좋아하네 라고 생각했다 라는 이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도 이 AMR로 표현하면 얘와 동일하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해석할 때 더 명확한 이제 의미역과 또 의미역뿐만 아니라 뭐 개체명 혹은 이런 시공간적인 정보도 여기서는 인스턴스로 됐지만 여기서 좀 더 부가적인 정보들로 동일한 일반화할 수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의미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AMR에도 인물 필수역에 대한 거는 다 이렇게 ARG로 표현을 하게 되고 또 수의역 여기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뭐 특수조사나 접속, 역관계 등 이런 관계들을 다 정의를 해놓은 일종의 클래스를 다 정의를 해놓은 자료가 있고 또 이 AMR에 쓰이는 개체의 타입도 뭐 인물이냐, 기관이냐, 장소냐, 시설이냐에 따라서도 한참 이 타입을 세분화해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걸 AMR에 얼마나 이 관계 정보와 혹은 이 개체의 타입을 잘 정의를 해 놓느냐에 따라서 일반화된 그래프의 활용도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의미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미 분석은 문법적인 분석보다는 훨씬 더 추상적이고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챕터 7 의미 분석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